2시 됐죠? 거기 굴릭에 따르면 전문화의 원리란 전문화가 되면 될수록 행정 능률은 올라간다는 걸 의미한다. 맞죠? 굴릭은 어디 사람이야? 우리가 조직이론을 보면 고전적 조직이론이 있다고 그랬죠? 고전적 조직이론은 세 가지 정도 나눌 수 있는 거고, 여기에 과학적 관리론, 그다음 관료제론, 그렇죠? 여기 해당되고 행정 관리론, 그렇죠?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죠. 굴릭.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고, 굴릭이 주장한 거 뭐였어요? 포스트 포브, 그렇죠? 여기 보통 대문자로 씁시다. 이것만 이제 CEO니까 소문자니까 포스트 포브가 주장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그러니까 초기의 행정학자죠. 초기 행정 관리론자. 그런데 그 사람이 주장한 건 행정은 뭐다? 포스트 포브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간단해 그냥. 이거 이 총론에서 한번 시험에도 나왔었는데, 우리가 이 정책이 결정된 상황에서 뭐 한다? 계획하는 거, 조직하는 거. 여기는 스텝, 인사. 자, 여기가 뭐 하는 것은 기획하는 거. 이거 뭐 오는 조직하는 거. 여기는 뭐다? 인사. 사람 관리하는 거. 사람 배치해서. 여기는 지시. 여기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조정. 그렇죠? 여기 R은 리포트, 보고. 그렇죠? 여기 B는 버제팅, 재정. 자, 이렇게 하는 것이 보다 행정의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행정이란 뭐냐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하는 일로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이야기한다? 정치에서 정해준 것을 가지고 그걸 실행하려면 계획해야 되겠죠. 그다음 조직하고 인사하고 조정하고 지시, 조정, 보고. 이 세 가지는 사실은 우리가 어디서 이야기하는가? 지시, 조정, 보고 같은 것은 어디서 이야기하는가? 이건 사실은 조직 관리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의사소통이죠, 의사소통. 그래서 그거 하면서 뭐 하는 거? 재정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야. 지금은 이런 이야기들을 거의 기획은 우리가 어땠어? 요즘 정책이 나오는 바람에 기획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렇죠? 그 다음 조직론, 인사론, 재정론 세 가지가 강론으로 이야기되고 있죠. 나머지 이 세 가지는 의사소통이라고 해서 어디에? 조직에 거의 조직관리론을 넣고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굴릭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겠죠? 굴릭은 자, 우리가 조직이론에서 특히 고전적 조직이론에서 행정관리론에 속해 있고 초기 행정학자고, 그렇죠? 초기 행정학자로서 행정이 뭔가에 대한 정의를 낼 때 뭐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도 초기 행정학자니까 분업의 원리를 강조하겠죠. 전부 다 분업하면 뭐가 된다? 조직의 능률성, 효율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분업은 업무량의 변동이 심하거나 원자재의 공급이 불안정한 경우에 덜 잘 유지된다. 업무량의 변동이 심하거나 원자재의 공급이 불안정한 경우에 분업할 수 있겠어, 없겠어? 맡아서 하기는 곤란하잖아, 그렇죠?
원자재를 있는데 이걸 왜 분업을 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렇게 해서 쭉 공정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불안정하게 되면 우리가 분업하기가 곤란하겠죠. 이렇게 해석하기가 곤란하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업무량 변동이 심하거나 원자재 공급이 불안정한 경우는 우리가 분업을 유지하기가 어렵죠. 업무를 세분화해서 분업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 문제 풀고 있죠. 여기 문제 풀고 있는 건 아닙니다. 굴리기의 유치를 말해주려고 한 거고 지금 문제 푸는 건 자 여기 또 공부하면 조직론에서 조직 이론은 이미 배웠고 조직의 구조와 유형 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구조와 유형은 뒤에 쓰기로 하고 조직의 구조에서 구조의 유형을 봤죠. 구조의 유형을 봤습니다. 그래서 데프트커로 구조의 유형을 봤고 기계적 구조에서 유기적 구조로 대칭될 수 있다면 그 사이에 그렇죠? 기능 구조, 사업 구조, 매트리스 그렇죠? 그다음 수평 구조, 네트워크 구조 이렇게 봤습니다. 그다음 구조에 뭘 봤어? 구조의 유형을 보고 구조에 대해서 변수 또는 지표를 봤었죠. 그래서 변수나 지표를 봤습니다. 그래서 기본 변수 또는 기본 지표하고 상황 변수를 봤죠. 기본 변수와 상황 변수를 봤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뭘 봐야 되겠어? 원리. 그렇죠? 원리는 조직 구조를 구성하는 원리죠. 그래서 크게는 어떤 원리와 어떤 원리? 분업의 원리와 조정의 원리. 조정의 원리가 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분업과 조정 이렇게 나왔고 분업의 원리는 어떤 원리들이 있었어? 구성화의 원리. 그렇죠? 그다음 참모의 원리, 기능 명시의 원리 이런 게 있었죠. 자, 조정의 원리는 어떤 게 있었어? 계층제의 원리, 그렇죠? 그다음 통솔 범위의 원리, 명령 통일의 원리, 그다음 명령 계통의 원리 이런 원리들이 있었죠. 지금 오전에 한 겁니다. 오전에 한 걸 모른다 그러면 곤란해. 그다음 분업, 특히 전문화와 관련돼서는 업무의 성격과 관련해서 전문화가 어떤 성격을 갖는가 이야기했죠. 업무의 성격과 전문화로 업무의 성격을 어느 정도 알아낼 수도 있죠. 그래서 수직적 전문화, 수평적 전문화 이걸로 분류를 해봤단 말이에요. 그 다음 뭘 봤어? 조정에서 사용되는 조정의 방법들, 기제들을 봤어. 조정의 기제들도 수직적 기제와 수평적 기제를 봤습니다. 자, 계층 직위를 추가하는 건 무슨 조정 기제야? 계층 직위의 추가. 수직적. 그쵸? 그 다음 프로젝트 팀. 수평적. 그쵸? 자, 업무의 성격이 시험에, 선생님 뭐 할 때? 문제를 접근할 때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럴 때 수평적 전문화가 보통 높고 낮고 이 말은 뭐라 그랬어? 높다는 건 뭘 의미한다? 분업이 심화되어 있다. 많이 나누어져 있다. 낮다는 건 어느 정도는 통합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는 관리 업무를 한단 말이야. 관리 업무. 그렇죠? 그다음 자, 우리가 여기는 뭘 말한다고 했어? 수직적 전문화고 수직적 전문화가 높단 말은 계층이 많이 이루어져 있고 즉 직권적이다. 누구에게? 담당자에게 자율성이나 권한이 많지 않다는 거고 이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권한이 분권화되어 있고 많이 있다. 자율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여기는 단순 직무였고 여기는 전문화. 전문적 직위였죠. 전문적 직위. 직무.
이렇게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우리가 나눌 수가 있겠고, 그럴 때 여기서 이쪽으로 내려오는 거, 그렇게 하도록 직무를 재설계하는 것을 직무 충실, 이쪽에서 이쪽으로 하는 건 직무 확대. 쌤이 지금 한 가지 업무만 시키니까 실증도 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더 업무 시키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랬어? 직무 확대. 쌤한테 권한을 하나도 안 줬는데 권한을 더 주는 것을, 권한을 주는 거 뭐라 그랬어? 직무 충실. 그것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도 봤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문제 푸는 거야, 지금. 분업이 고도화되면 조직 구성원에게 심리적 소외감이 그러겠죠. 그래서 한 가지 업무만 하는 거. 직무가 고도화되는 게, 분업이 고도화되는 게 심지어 나사 조이는 사람은 하루 종일 나사만 조이고 있죠. 심리적 소외감이 있겠어, 없겠어? 있겠죠. 다음 분업은 직업 전환에 드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그러겠죠? 쌤파 이거 조이고 뭣도 하고 그 시간보다 계속 한 가지만 조이면 뭐 하겠어? 굉장히 업무를 시간 줄이겠죠. 그다음 분업 원리에 따라 조직 전체의 업무를 종류와 성질별로 나누어 조직 구성원이 가급적 한 가지와 그 주된 업무만을 전담하게 되면 부서 간 의사소통과 조정의 필요성이 없어지겠습니까? 높아지겠습니까? 높아지죠. 부서화의 원리는 조정에 관한 원리. 부서화의 원리는 어떤 원리였어? 여기 원리 중에 부서화의 원리가 있었죠. 자, 원래 이제 전문화의 원리 또는 분업의 원리가 있었고, 부서화의 원리 있었고, 또 어떤 원리? 참모 조직의 원리 있었죠. 그 다음 또 하나는 기능 명시의 원리 있었죠. 자, 그 다음 조정의 원리는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업의 원리에 해당된다 이렇게 써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부서원의 원리는 한 조직 내에서 유사한 업무를 묶어서 여러 개의 하위기구를 만들 때 활용하는 것으로 기능 부서와 사업 부서와 지역, 혼합, 그렇죠? 등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맞죠? 개선과 참모를 구분하는 것은 분업의 한 형태 맞죠? 조정의 원리는 권한 배분의 구조를 통해 분화된 활동들을 통합해 맞죠? 조정은 이제 통합이 중요한 거죠. 계층제는 조직 내의 권한과 책임 및 의무 정도가 상하의 계층에 따라 달라지도록 조직을 설계하는 걸 말한다 맞고, 계층제의 원리에 따르면 조직의 수직적 분화가 많이 이루어졌을 때 고층 구조 맞죠? 수직적 분화가 낮을 때 저층 구조를 한다 맞고, 계층제는 조직에서 지휘 명령 등 의사소통 특히 하위 상단에 상위 하단에 통로가 확보되는 순기능이 있다 맞죠? 그 다음 굴릭에 따르면 명령 통일의 원리는 명령을 내리고 보고를 받는 사람이 한 사람이어야 된다 맞죠? 매트리스 조직은 명령 통일의 원리를 위반 맞죠? 두 사람한테 보고받고 두 사람한테 지시받죠? 명령 체계는 조직 내 구성원을 연결하는 연속된 권한의 흐름으로 누가 누구에 보고하는지를 맞죠? 굴릭에 따르면 통솔 범위의 원리는 부하들을 효과적으로 통솔하기 위해 부하의 수가 한정돼야 한다. 맞죠? 계층제는 엄격한 명령 계통에 따라 상명하복 관계 유지를 위해서 통솔 범위를 넓게 설정합니까? 좁게 합니까? 좁게 하죠. 계층제 그 대표적인 뭡니까? 기계적 구조의 대표적인 게 계층제라고 그랬습니다. 기계적 구조의 대표적인 게 계층제입니다. 자, 그 다음 통솔 범위가 넓은 조직은 일반적으로 저층 구조 형태를 보인다. 맞죠? 거기 X로 돼 있죠? 그런데 수정 없애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건 제 책 만들다가 이렇게 지금 검토 중에 잘못된 것들은 X하고 있거든요. 없애고 있어서. 그 다음 전문가적 직무는 수평적 전문화와 수직적 전문화 수준이 모두 높은 경우에 효과적이다. 이거 여기 맞습니까? 틀립니까? 전문가적 직무는
수평적인 거와 수직적 전문화가 모두 높은 경우입니까? 아니죠. 무엇은 낮은 경우입니까? 수평적 전문화는 낮은 경우죠. 그렇죠? 그래서 X로 해야 되겠죠. X 안 써져 있죠? 답 수정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 높은 경우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X라고 X. X인데 써져 있어, 안 써져 있어? 써져 있고 수정 이렇게 써져 있죠. 답 수정. 그러니까 답을 수정할 거라고 내가. 그렇죠? 어차피 책 나오면 수정돼 있어 나온다고 이야기 됐을 거 믿습니다. 여기 한번 간단히 해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보면 어떻다고 그랬어? 수직적 전문화는 낮고, 그렇죠? 그 다음 수평적 전문화는 높다고 그랬죠. 그게 전문화된 직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당연히 높고 낮고 해야 되는데 둘 다 높은 것은 우리가 단순 직무죠. 단순 직무가 낮다고 그랬으니까. 또는 비숙련적 직무, 단순 직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답을 수정해야 되겠네. 고위관리 직무는 수평적 전문화와 수직적 전문화 수준이 모두 낮은 경우에 효과적. 맞죠, 이건? 그러니까 답을 수정해야 되니까 없애야 된다는 거죠. 직무 충실은 수직적 전문화를 강화하려고 하는 겁니까? 완화하려고 하는 겁니까? 수직적 전문화를 높은 것에서 낮은 것으로 하는 거니까 전문화를 낮추려고 하는 거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직무 충실은 수직적 전문화를 강화시키는 것이다. 틀렸죠? 그런데 거기 뭐라고 돼? 강화시키는 것이다. X 해야 되겠죠? 그래서 완화시키려는 겁니다. 자, 헷갈리면 그 다 지워버리고 따로 하면 되잖아. 제가 책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써놨으니까 헷갈리시면 지워버리면 되겠죠? 책으로 나올 때는 해설까지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틀린 건 X는 해설을 해줄 거니까. 직무 확장은 기존의 직무에 수평적으로 연결된 직무 요소 또는 기능들을 추가하는 수평적 직무 재설계 방법으로 수평적 전문화 수준이 낮아지는 거죠. 자, 그 다음 민츠버그에 의하면 연락 역할 담당자는 상당한 공식 기업 권한을 부여받아 조직 내 부문 간 의사 전달 문제를 처리한다. 거기 우리가 이 연락 역할 담당자 수평적 연결 체제에서 보면 연락 담당자 이게 쌤 거기 수평적 한번 봐봐. 자, 이건 직접 접촉의 일환입니다. 거기 직접 접촉에 안 써져 있나요? 역할 연락 담당자 써져 있죠. 이러한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비공식적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자, 직원 간에 여기 봐봐. 여기 부서하고 자, 임시 연락 담당자가 간단 말이야. 그래서 직접 접촉하는 거야. 그걸 우리가 직접 접촉 형태야. 그래서 거기 임시 연락 담당자 또는 연락 역할 담당자. 이 연락 역할 담당자가 이 한 부서에 있어서 거기 한번 이야기 좀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공식적 권한을 갖고 하느냐 아니라 그냥 거기 부서에서 결정된 이걸 좀 대표로 가서 이야기 좀 하고 와.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떤 법적으로 권한이 있거나 그런 건 없어. 직위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한 사람을 그냥 대표로 선정해서 갔다 오세요.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연락 역할 담당자라고 이건 어떤 방법을 할 때 사용한다고? 직접 접촉할 때. 그렇죠? 직접 접촉할 때 사용한다.
이해됐어? 자, 그런데 거기 이 연락 역할 담당자는 뭐가 없다? 공식적 권한이 아니라 비공식적 권한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수평적 연결 방법으로는 다수 부서 간의 긴밀한 연결과 조정을 위한 태스크포스 설치, 맞죠? TF, 아까 임시 작업단이 설치될 수 있다고 그랬죠? 태스크포스는 특수한 과업 업무를 목표로 기존의 서로 다른 부서에서 사람들을 선발해서 구성된 팀으로서 본래 목적을 달성하면 해체되는 임시적, 맞죠? 프로젝트 팀은 전략적으로 중요하거나 창의성이 요구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 부서에서 적합한 사람을 선발해 구성한 조직, 맞죠? 그래서 태스크포스하고 프로젝트 팀은 바로 해체하느냐 아니면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유지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수적 연결 방법으로는 임시적으로 조직 내 인적 물적 자원을 결합하는 프로젝트 팀. 프로젝트 팀은 뭐라고 그랬어? 수평적이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 수평적 전문화는 업무와 단순화를 초래한다. 수평적 전문화를 추구한다는 것은 단순화된다는 거죠. 부업을 많이 하다 보면 일들이 어떻게 돼? 단순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수평적 연결은 동일한 계층의 부서 간 조정과 의사소통, 맞죠? 조직관리에서 수직적 연결을 위한 조정 기제는 계층제, 규칙과 계획, 수직정보 시스템, 임시 작업단은 뭡니까? 수평적이죠. 자, 그다음 수평적 연결 기제는 정보 시스템, 직접 접촉, 임시 작업단, 프로젝트 매니저, 프로젝트 팀. 정확히 맞죠? 그렇죠? 땡이 있다. 맞아, 틀려. 맞죠? 수직적 연결은 상위 계층의 관리자가 하위 계층 관리자를 통제하고 하위 계층 간 활동을 조정. 맞죠? 리커트 연결만 모형에 의하면 관리자는 연결핀으로서 자신이 관리하는 집단의 구성원인 동시에 상사에게 보고하는 관리자 집단의 구성원이다. 연결핀 모형이 또 있어요. 나중에 이건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뭡니까? 조직 관리에서 나옵니다. 자, 이 사람의 생각은 리커트 이야기가 또 나중에 거기서 설명을 좀 하겠지만 이런 겁니다. 자, 여기 쓰면 봐봐. 맥그리거 XY 이론이 있어 없어? 리커트 이야기도 좀 해보고 그 뒤에 조직 관리론이 또 나옵니다. 그럴 때 쌤 관리자 입장입니다. 관리자가 X론적 인간관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성악설. 그렇죠? 자, Y론은 성선설. 그럼 관리자가 X론적 인간관을 갖고 있으면 관리를 어떻게 하겠어? 내가 잠시 눈 팔면 맨날 논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럼 관리를 어떻게 하겠어? 굉장히 엄격하고 약간 수직적 체계를 강조해서 엄격하게 하겠죠. 엄격한 통제를 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런데 관리자가 Y론적 시각을 갖고 있어. 사람은 선하다. 내가 안 보고 있더라도 열심히 하려고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어느 정도 재량을 주겠어 안 주겠어? 상당히 재량적이고 분권적으로 관리하겠죠. 그런데 리커트라는 사람은 세상에 관리자가 어떤 관리자가 이런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겠냐.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은 체제 1이라고 그러는데 체제 1은 X 이론적이야. 체제 4는 어떤 이론적이냐면 Y 이론적이야. 그럼 체제 2도 있고 체제 3도 있다는 거죠. 느낌이 팍 오죠? 기본적으로 성악설인데 그래도 어떨 때는 사람들이 선하기도 한다고 믿는다면 체제 2겠죠. 그렇죠? 사람은 기본적으로 선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떨 때는 이기적인 행동도 보인다고 생각하겠죠, 관리자가. 그럼 체제 3이다. 그러니까 관리자가 완전히 성악설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아니다. 어느 정도는 악하다고는 하지만 선한 것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물론 이 선한 것도 있지만 악한 것도 일부 이기적인 행동도 보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아니면
선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 네 가지 유형은 나눈다. 이걸 주장한 사람이 니커티야.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 사이에서 관리자와 부하 간의 연결핀이 작용한다고 이야기해. 그럼 거기 가서 배우면 되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나올 내용이 앞에 좀 나왔어. 이 연결핀이라는 것은 여기하고 이 조종기제하고 어느 정도 연결이 되죠. 그래서 연결핀. 그래서 이건 나중에 한번 더 하겠습니다. 차관회의는 조직 간 조정 방법 중 하나이다. 맞죠? 우리가 현실에 차관회의 하거든요. 차관회의 왜 합니까? 국토부하고 환경부하고 이렇게 갈등할 요지가 많아. 그러면 미리 차관회의 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 완전히 현실적인 문제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이해가 혹시 안 되는 거 있어? 이해가 안 돼. 이해는 되는데 잠은 오죠. 그래서 이해는 되는데 잠은 오죠. 자, 그다음에 이 원리까지 봤어. 그러면 지금 조직이 구조하는데 실제로 구조가 우리가 조직상에서 이론상으로 이제 이 어떤 거 전반적인 어떤 걸 이야기하냐 이렇게 할 때 계층제가 일반적으로 관료제가 이런 구조들 지금까지 논의들을 잘 반영한 우리가 존재하는 조직제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관료제에 대해서는 조금 알아둬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죠. 시험에 잘 나오고 관료제는 조직 이론으로 보면 어디 이론이냐? 고전적 조직 이론입니다. 그러면 이 관료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이 전통적인 기계적 구조 형태의 전통적인 형태가 다 나타나겠죠. 그렇죠? 자, 관료제. 그럼 관료제를 좀 보면 되겠죠? 쌤, 관료제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관료제는. 누가 제시한가? 그렇죠. 베버, 막스 베버. 이름이 어디 사람 같아? 이름이 어디 사람 같아? 독일. 딱 봐도 독일 사람 같잖아. 굉장히 냉정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 베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몇 페이지? 201페이지. 관료제는 해서 나오죠. 관료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시험이 잘 나오니까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 해석하는 관료제 뷰어크래시는 어원적으로 프랑스어의 작은 책상을 의미하는 뷰어와 그리스어의 지배하다는 걸 의미하는 크라시 뭡니까?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관료제는 기본적으로 사무실에 의한 지배를 의미한다. 그렇죠? 그래서 원래 뷰어크러시에서 크러시는 지배하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이 그리스어로. 그러면 자 우리가 작은 책상이라는 거죠. 책상. 그가 뭘로 지배되는 거? 사무실에 의한 지배. 이러한 어원의 의미에 비추어 관료제는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명백히 구성된 계층제적 구조로 조직되고 각 부서가 구체적인 임무를 가진 대규모 조직을 말한다. 또한 관료제란 보편적으로 대규모 조직과 정부에서 활동을 통제하기 위한 구조의 일련의 규제를 말한다. 구조와 일련의 규제를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관료제 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건지 알겠죠? 원래 관료제는 조직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계층제적 형태를 띤 대규모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층제적 형태를 띄었어요. 유계적으로 된 대규모 조직을 뭐라고 그런다?
관료제를 한다. 물론 더 많은 특성들 가지고 있지만 보통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다. 자, 그 다음 배번은 관료제를 이념형이라고 하는 것은, 자, 배번 관료제를 이념형이라고 하는 것은 배번의 이론이 현존하는 관료제의 속성을 경험에서 축출한 것이 아니라 사유작용에서 관료제의 가장 특징적인 면만을 관료제 이론으로 정립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념은 반드시 실제의 관료제와 동일한 것은 아니다. 다만 실제의 관료제가 어느 정도 이 이념에 접근하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이것이 단순한 개념 도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설적인 성격을 갖는 일반 이론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 그래서 베버의 이 관료제를 뭐라고 불러? 이념형. 그래서 실제 뭐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사유를 통해서 만들었어요. 사유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뭘로 하자? 관료제라 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에서 조직들은 이 관료제를 정확히 이를테면 뭐 하는 거? 똑같은 특징을 가진 관료제는 아니 조직은 크게 많지는 않다는 거죠.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념형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경험 측상으로는 존재하기 힘들 수도 있다는 거지. 그렇지? 선생님들한테 설명하고 싶은데 혼동할까봐 조금 그래. 약간 그렇단 말이야. 그렇지?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관료제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 그래서 현존하는 조직에서 관료제가 뭔가에 대해서 관료제의 특성을 어떤 경우는 어떻게 돼 있다면, 그럼 생각을 해봐. 관료제하고 좀 대칭되는 조직은 무슨 조직일까? 일반적으로. 관료제 형태하고 좀 대칭되는데? 그러니까 전문적 일을 하는 사람들, 전문적 일을 하는 그런 조직들은 관료제하고 조금 대비되겠네? 전문적 일. 쉽게 말할게. 이거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병원 같은 데 어때? 관료적 현상이 조금 덜해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는. 또는 학교 같은 데. 아까 계층이 거의 없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이 관료제하고 이거하고 대비돼야 되는데, 관료제 속에 한번 봐봐. 분비, 권규경, 분비, 권규경, 문, 이런 거란 말이야. 분업과 전문화도 있고, 규칙과 규정을 강조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 보니까 어때? 이 요소도 갖고 있고, 이 요소도 갖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계층제적 요소도 가지면서 우리가 전문적 요소도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조금 현재 어느 조직을 이야기할 때 약간 뭐라고 이야기해? 이념형 쪽에 가깝다 이렇게 이야기해. 실제로 경험을 통해서 이 조직이 바로 관료제다 이렇게 주장 안 했으니까. 이 사람이 막 연구를 해놓고 군대 조직이 관료제다 그러면 군대 조직 특징을 가지고 이야기할 건데 이 사람은 그냥 생각 속에서 만들어낸 거야 자기가. 그래서 현재 정확히 이런 특징을 완전히 갖는 조직은 존재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이런 경향이 크다, 적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한번 더 보면 될 것 같아. 지금은 그런가 보다. 경험을 해서 만든 게 아니라 생각 속에서 만들었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베버는 대규모 사회에서의 조직의 역할에 관심을 가졌다. 베버는 유럽의 산업화된 사회에서 서비스 제공하는 조직 형태를 관찰했고, 베버에 의하면 관료제가 가장 효율적인 조직 형태라는 것이다. 즉 관료제는 정부와 민간 조직에서 효율적인 기능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관료제는 나날이 복잡해지는 사회에서 부족한 자원을 할당하는 데 용이하다. 자, 베버의 이념형 입장에서는 권위의 정당성을 기준으로 해서 지배용. 자, 앞에 걸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베버가 생각해 봐서 어떻게 사유를 했냐면, 생각해 봅시다. 베버가 살았을 때 이 산업사회가 됐단 말이야.
산업사회가 되면 어떤 사회라고 그랬어? 아까 제방입니다. 아까 제방했던 거. 아까 했던 말 제방이야. 생산력은 그래도 얼마밖에 없는 소비자를 굉장히 많이. 그렇죠? 그래서 뭐가 중요해? 많이 생산하는 게 중요해. 그렇죠? 그 다음 공급자 중심 사회야. 자, 사회가 변했어. 사회가 변해서 해야 될 게 너무나 많아. 그렇죠? 이 행정처리 해주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야. 근데 행정처리 능력은 제한돼 있어. 그건 사적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 같은 데도 마찬가지야. 제한돼 있으니까 뭐 해주면 좋겠어? 빨리 처리하면 좋겠죠? 뭐가 중요해? 빨리 양을 처리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 봐. 여기서 어떤 걸 만들었어? 컨베이어 시스템을 만들었어. 그쵸? 완전히 분업화해서 컨베이어 시스템을 만들어서 컨베이어 시스템을 하니까 훨씬 더 많이 생산량 높아져 안 높아져? 많이 생산돼서 어느 정도 이런 거 충족해 줄 수 있었단 말이야. 이번에는 여기 봅시다. 여기 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자, 규칙과 규정으로 여기 똑같이 질 처리를 규칙과 규정으로 만들어놨어. 매뉴얼로 딱딱 정해놨어. 그래서 그것만 오면 처리하면 돼. 자, 봐. 여기 특징 분비 공기죠. 먼저 분업을 시켜놨다. 각각 일 여기가 분권화 시켜놨어. 그 다음 비정성. 규칙과 권규경이니까 권위의회 규칙과 규정. 규칙과 규정을 통해서 매뉴얼로 시켜놨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온 사람들이면 뭐 한다? 비정성. 우리가 그 사람 사정 봐주는 거야? 그냥 공사가 분리된 거야? 공사가 분리된단 말이야. 자, 선생님 음주 측정을 했어. 음주 측정을 했더니 선생님은 뭐 했어? 부모님 기일 갔다 왔어. 자, 우리 쌤은 클럽 갔다 왔어. 그래서 둘 다 어떻게 나왔다? 0.1이 나왔다. 그럼 여기는 면허 취소고, 선생님은, 아니, 미안해. 여기는, 선생님은 면허 취소고, 선생님은 기일에 가니까 좀 먹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30일 정직, 영업적, 이렇게 안 하죠. 무조건 그 규칙에 따라, 정해진 것에 따라서 공사 분리돼서, 만약에 0.5 이상이다. 그럼 영업 정지, 0.1 이상이다. 그럼 영업 취소, 면허 취소, 영업으로 취소해. 면허 취소 이렇게 하는 거죠. 정해놓고 비정성. 그러니까 빨리 처리할 수 있겠어, 없겠어? 내가 사전까지 봐줘, 안 봐줘? 안 봐줘, 무조건 처리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 이런 것들 또 우리가 경험을 우대한다고 그랬죠. 해본 사람이 어때? 일처리 빨리빨리 처리하겠죠. 당연히 이 조직이 가장 좋은 조직이라 생각을 한 거야. 관찰해서 이런 성격 가지면 가장 좋겠다. 그래서 관료제를 주장했답니다. 그럼 관료제가 누가 페버가 생각하기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쉽게 해서 이 과학적 컨베이어 시스템을 뭘로 옮겨놓은 거야? 조직론으로 옮겨놓은 거죠. 그렇죠? 조직 구조 속에 담아놓은 거란 말이에요. 구조로. 그러니까 당연히 빨리 처리할 수 있겠고 그 당시에는 가장 효과적이다. 능률적이다. 이렇게 주장했겠죠. 페버가. 여기가 이해됐어?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그래서 조직이론에서 과학적 관리론, 관료제론 다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고전적 이론에. 그 다음 베버가 이야기했고 그 다음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베버는 이념형의 입장에서 권위의 정당성을 기준으로 해 지배 유형을 전통적 지배, 카리스마적 지배, 합법적 지배로 구분하였다. 무슨 소리냐면 베버는 옛날에 조직을 운영할 때, 조직이라는 걸 운영할 때 옛날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전통적 권위에 따라서. 그렇죠? 그래서 자, 우리가 추장말을 왜 들어? 추장이 지시하면 왜 들어? 쌤, 제가 추장한다면 우리 쌤 싸우자고 그러겠죠. 힘도 없는 것 같은데 왜 명령하고 난리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에이, 옛날에 부족들 추장이 다 힘셌어? 힘 안 세고 나이 드신 추장도 많이 썼을 거 아니야. 왜 들어? 그쵸, 전통적 권위. 옛날부터 해오던 거라 우리가 하는 거죠.
자, 우리 그런 일, 전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어. 우리 조선 시대에도 왜 왕에게 복종했어? 왕 말 따랐어? 전통적 권위야. 왕 아들이 왕이 되잖아. 걔가 잘나서 왕 된 거야? 아니지, 그냥 자기 아버지가 왕이기 때문이죠. 그런 권위를 전통적 권위라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카리스마적 권위라는 게 카리스마. 거기 인격적 감화라는 걸 우리가 카리스마적 지배라 그래. 그래서 개인의 비방한 능력이 소유나 전통의 능력이나 거기 소유나 천품이라고 되어 있죠. 하늘에서 내리는 능력인가 봐. 영어가 조금 잘 안 본 용어가 나왔습니다. 천품, 하늘에서 내리는 성품인가 봐. 자, 그러면 우리 쌤 나폴레옹에게, 히틀러에게, 우리가 나쁜 쪽으로만 이야기하네. 간디에게 우리가 부하들이 복종했죠. 복종한 이유는 뭡니까? 자기 아버지가 왕이었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 그러면 뭐해서 이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여러 가지 영향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처럼 개인의 비범한 능력, 이 사람들은 비범한 능력을 소유했죠, 그렇죠? 그다음에 천품, 인격적 감화 이런 것. 간디 같은 경우는 왜 복종을 따랐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 사람이 인격적 감화. 그렇죠? 이 현재도 애플사 같은 경우는 잡스에 지금 돌아가셨지만 인격적 감화 같은 경우가 부하들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했었죠. 그런 식으로 사실은 그걸 카리스마적 권위라고 그래요. 근데 베버가 보기에는 근대가 돌아왔어. 이거 옛날 일이다. 옛날. 근대가 돌아왔으면 어떤 거다? 무엇에 의해서 해야 된다? 법.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 합법적 권위에 따라서 해야 된다. 그럼 결국은 왜 선생님들이 복종해? 자, 우리 선생님들 직장에 가시면 복종할 거란 말이야. 상사에게. 왜 복종합니까? 물론 인격적 감화가 훌륭해서 복종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복종해야 돼. 인격적 감화가 없더라도 저 사람 화상이야 뭐 이렇게 하더라도 복종해야 된단 말이야. 왜 그래? 법 때문에, 법적인 권위 때문에 상사에게 복종하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법으로 해놨단 말이에요. 법으로. 그래서 법으로 만들어놨어. 그래서 계층제를 만들어서 위에 보고하도록 해놓고 지시하면 뭐하도록 따르도록 해놨단 말이야. 법으로. 그래서 무엇에 입각해 있다? 합법적 지위 또는 합법적 지배에 관련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자, 거기 이제 관료제 등장 배경에서 서양 선진국에 뭐가 있습니까? 민간 조직, 공공 조직 배경. 그다음 동양이나 후진국은 관료제의 등장 배경과 거리가 본다. 지금 몇 세기입니까? 19세기죠. 19세기 말 서양 선진국에서 관료제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렇죠? 우리가 동양이라고 하기도 곤란하고, 동양은 그때도 사실 어땠어, 쌤? 그때도 어떤 지배가 여전히 어떤 지배가 있어? 전통적 지배가 많이 이루어졌었죠. 그렇죠? 후진국도 역시 법에 의해서 지배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등장 배경을 이야기할 때는 19세기 동양하면 곤란하다는 거야. 우리가 19세기니까 1800년대 동양은 어땠어? 거의 다 전근대였죠. 그리고 전통적 지배가 강했죠. 거기까지 다 읽었으면 이제 관료제의 특징 중요합니다.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관료제의 특징 그럴 때 자, 우리가 분비, 권규, 경문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분비, 권규, 경문. 자,
자, 여기 관료제, 배버 관료제 이야기했고, 여기에 특징, 우리가 등장 배경하고, 어느 정도 관료제의 의의 같은 걸 좀 봤죠? 의의와 권위를 봤었죠? 의의 속에 있는 거, 관료제의 의의와, 그래서 관료제의 어원도 봤고, 그렇죠? 관료제가, 배버가 주장한 관료제는 이념형이라는 것도 봤고, 근대에서 어느 정도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조직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도 봤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관료제의 뭘 보면 돼? 특징은 자 뭐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어? 분비, 건규, 경문. 그렇죠? 그래서 거기 자 분업과 전문화를 강조했다 그랬죠. 분업과 전문화 강조했고, 비정성은 뭘 이야기한다고요? 공사를 분리하는 거, 비정성. 그 다음 권위의 유계는 뭘 말한다? 계층제를 말한다. 그렇죠? 권위의 유계. 이건 규칙과 규정을 강조한다 그랬죠. 그 다음 경력주의, 그렇죠? 경험을 강조한다 그랬죠. 경험을 우대한다 그랬습니다. 거기 있는 것처럼 자 거기 자 채용 시의 여러 가지 경험을 강조했고, 그 다음 문서주의, 그렇죠? 문서주의. 경력을 강조, 문서주의.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직업의 전문화라는 말이 들어있죠. 그래서 직업을 그러니까 공무원 하나로 뭘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직업으로 생각한다. 공무원 하나를 뭐라고? 직업으로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 관료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직업 전문화입니다. 직업을 공무원 하나의 직업으로 했다. 그래서 우리가 직업이면 우리가 연공급을 줘야 되겠어? 성과급을 줘야 되겠어? 연공급을 지급하도록 한단 말이야. 연공급을 강조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는 서양의 역사를 보면 된단 말이에요. 서양의 역사에서 보면 중세나 이런데 18세기까지도 우리가 뭘 이야기하냐면 봉급을 줄 때 어떤 걸로 또는 관직을 얻을 때 시험 봐서 들어갔어? 아니면 왕하고 친한 사람이 들어갔어? 그렇죠? 그러니까 직업이라는 생각을 별로 안 가졌단 말이에요. 왕이 뭐하면 좀 틀어주면 또 바로 바꿔버릴 수 있죠. 그래서 직업적인 의미로 생각한 게 아니라 봉사적인 의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관료로서 뭐 하겠다, 봉사하겠다는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관료제가 베버가 주장한 관료제에서는 보다 직업이 아니고 공무원 단어의 직업으로, 직업 전문화를 강조한다. 자, 여기까지는 다 알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자체가 주는 장점과 단점이 있겠죠? 이 자체에서 나오는 장점과 단점. 이것도 중요합니다. 다시요. 관료제가 주는 특징, 관료제의 특징이 가져오는 장점과 단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조직의 구조적 특징에서 나오는 장점과 단점이야. 선생님, 우리가 아까 분업을 강조하면 어떤 장점이 있었다 그랬어? 분업해 주면 어떤 장점이 있겠어? 거기 자, 분업 저기 밑에 있네. 업무 능률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그랬죠? 자, 분비 권기경 형태로 쓰려고 그래요. 분업을 하면 여기 장점은 뭡니까? 우리가 나누어서 하면 아무래도 업무에 뭘 가져와? 능률성,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겠죠? 그런데 분업을 계속하면 뭐가 되겠어? 단점이 나타나면 거기 훈련된 무능이라든가 할거주의 나타날 수 있겠어요? 없겠어? 그러면 여기는 단점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자, 전문화된 무능. 아까 분업을 너무 강화하다 보면
자기 것만 할 수 있는 거죠. 다른 거 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 다음 너무 분업을 강조하면 자기 부서만 강조하는 것이 되겠죠. 그걸 대표적으로 뭐라고 부릅니까? 할거주의. 우리가 구성원, 개인적인 측면에서 한 가지만 해라 그러면 권태감 이런 게 일어날 수 있겠죠. 실증이나 권태감 이런 것들이 어디서 오는 분업이 주는 장점과 단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비정성, 우리가 비정성은 공사가 분리돼서 나오는 거라 그랬죠. 그렇죠? 감정을 개입하지 말아요. 감정 없이 하라는 건데 거기에 비정성 때문에 이런 비개인성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럴 때 장점은 뭡니까? 장점은 인간의 감정과 편견을 배제할 수 있고 공정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장점으로는 뭘 하게 되면 비정성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느 정도 공정성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야. 그치? 특히 민주주의에 생각해 보면 이럴 수 있겠죠.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 공정성이고 그런데 지금 뭐하면 거기 같이 이 개인의 특수성을 무시했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개인의 특수성도 무시했고 인격적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개인의 인격적 관계, 아니 개인이 아니라 인격적 관계. 그 다음 직원들의 사기도 역시 너무 비정성으로 취급되는 조직 내부에서도 사기도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조직원의 사기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권위에 유계하면 아까 뭐가 잘 된다 그랬어. 권위의 유계가 잘 성립되면 조정이 잘 돼야 거기 계층제적 구조, 계층제적 구조입니다. 권위의 유계는 계층제적 구조, 거기 장점으로는 계층제적 구조로 돼 있으면 우리가 뭐가 잘 돼? 의사소통이 통로돼야 한대. 의사소통이 통로가 될 수 있겠고 또 권위의 유계를 하게 되면 조정이 잘 돼야 하는데 조정의 통로도 될 수 있겠죠. 의사소통과 조정의 통로가 돼. 그런데 권위의 유계가 단점을 나타낼 때는 어떤 것이 나옵니까? 자, 상급자 권위에만 의존하고 권위에만 의존하려고 하겠죠. 권위의 유계를 하려고 하면 의존하는 경향이 좀 강해지고 그 다음 뭐가 생길 수 있어요? 거기 무사안일주의. 그렇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야. 상관이 시키는 일만 하면 되겠죠.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관이 시키는 일만 하자 이렇게 된단 말이야. 뭘 강조했을 때? 권위의 유계를 강조했을 때. 권위의 유계를 강조하면 또 의사소통이 왜곡될 수도 있겠어 없겠어? 당연히 계층이 많으면 뭐 하겠어? 당연히 우리가 보고를 하면 여기 과장은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또 부장이 보고하겠죠. 또 부장은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국장이 보고하겠죠. 정보가 왜곡될 가능성도 크죠. 자, 여전히 특징하고 장단점을 한번 이야기해보면 그 다음 어떤 게 있다고 그랬어? 권, 규, 경, 분비, 규칙과 규정을 강조하면 어떤 장점이 있어? 지금 알다시피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하거나 거기 규칙과 규정을 강조하는 것이 법규에 의한 지배야.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해야 하네. 행정이 어떤 걸 할 건지 예측할 수 있죠. 법규와 규정에 따라서만 한다면 내가 어떤 거 지금 0점 음주 측정했더니 5다. 그러면 어떤 거 할 거다 예측 가능해 안 가능?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됐을 경우는 동조 과잉 현상이 일어난다 그랬죠. 거기 같은 말인데 목표 수단이 전환될 수 있겠죠. 전치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동조 과잉이 나타난단 말이야. 이걸 하게 되면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장점으로는 높아지는데 이건 동조 과잉 현상. 목표 수단이 전도된단 말이에요. 규칙과 규정을 강조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들, 수단을 강조하다면 수단이 목표가 되는 걸 말하죠. 수단이 목표가 되는 거.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해드렸습니다. 교통순경이 원래는 교통의 안전이라는 목표가 더 중요한데 건수 적발하는 것들이 더 중요해서 어디에서 우리가 여기서 교통순경이 있어야만 뭐하겠어. 여기 지나는 사람들이 여기 순경이 있다는 걸 알고 속도를 줄여서 안전하게 갈 수 있겠죠. 근데 건수 올리려면 여기서 숨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많이 올릴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옛날에는 어땠어? 맨날 숨어서 잡았죠. 숨어 있다가 잡고. 그럼 이미 여기서 사고 날 사람 사고 나버리겠죠. 그래서 요즘 어떻습니까? 신호등을 일부러 가르쳐주죠. 측정하고 있다고 일부러 가르쳐주고 있고 고속도로 가다 보면 여기서부터 측정 구간입니다. 조심하세요. 그러면 목표수단 전도 안 되게 하려고. 정작 중요한 건 건수 올려서 나라 곳간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미리 알려준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분비, 권규, 경력을 강조하는 거죠. 그렇죠? 경력을 강조한다. 거기 경력을 강조한다는 건 어디 돼 있냐면 그렇죠. 거기 관료의 전임화와도 관련됩니다. 네, 공직을 그러면 어느 정도 경력을 강조하면 오랫동안 근무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랫동안 근무할 거라면 우리가 이 행정이 안정될 수 있겠어, 없겠어? 관료가 자꾸 바꿔지는 것보다 오랫동안 근무하게 하면, 그렇죠? 잘 안 바꿔지니까 행정의 안정성을 가져오겠죠. 근데 경력주의를 너무 강조하면 능력주의하고 충돌이 안 돼. 능력주의하고 충돌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능력주의 또는 경력을 너무 강조하면 뭐가 생기겠어? 관료들의 제국이 형성될 수도 있겠죠. 경력을 강조해서 퇴임 못하게 한다면 자기들끼리의 왕국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런 조직들은 변동하려고 하겠어, 안 하겠어? 그래서 변동의 저항을 가져올 수 있겠죠. 그래서 너무 경력주의 이런 것만 강조하거나 직업적 전문화를 시켜놓으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직업적 전문화라는 말은 신분을 안정히 시켜준다는 거야. 아까 중세시대가 같이 왕이 내 옆에 와서 친한 사람은 뭐 했다가 장관 시켜놨다가 사이 멀어지면 자르고 이런 게 있죠. 옛날에 있었지만 이게 합법적이면 정해진 시기까지 뭐 할 수 있어. 안정적으로 근무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들 나름의 철밥통이니까 이들 나름의 뭘 할 수 있겠어? 제국을 건설한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나름에. 그럼 당연히 변화에 저항하겠죠. 자, 쌤 여기까지 문서주의 하겠다. 문서주의 하게 되면 문서로 모든 걸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어요? 문서로 하면 어떤 책임질 사람 책임감을 책임질 사람 명확히 할 수 있죠. 그런데 거기 단서는 뭐야? 단점은 법문 용례. 그렇죠? 자, 이 한자는 굉장히 어려운 한자입니다. 한자 자체가 법문 용례고 우리가 영어로는 레드테이프. 그렇죠? 영어로는 레드테이프. 그다음 법문 용례라고. 미국의 문서에는 전부 다 뭐가 있나 봐. 테이프를 붙이나 봐. 빨간 테이프를. 근데 미국도 저기를 열면 쫙 뭐가 있단 말이야. 문서가 굉장히 많다고 해서 이걸 레드테이프라고 한단 말이야. 우리가 병원에 가면 아무리 응급하더라도 뭘 이야기해? 가서 도장 찍으라 그러죠. 사인해라 도장 찍으라 그러죠. 제일 먼저 찾는 게 뭐야? 병원 가면, 응급실 가면 보호자 누구냐고. 보호자가 누구면 이거 빨리 도장 찍으라. 우리 죽어도 먹었으니까 책임 없다고. 그렇죠? 결국은 책임은 누가 질 거냐를 결정하는 게 문서라는 말이에요. 문서. 그래서 문서를 요구하는 거. 그러면 우리가 책임감 같은 것을 확보할 수 있겠어? 우리 공문서에 누가 했다는 걸 정확히 적어내면 책임감 같은 거 확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너무 단점으로 오면 완전히 형식주의 또는 이런 어떤 것만 문서만 많이 요구하게 되죠. 그래서 골프장 건설하려고 할 때 60개의 도장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만큼 너무 형식적이란 말이에요. 너무 많은 거. 이런 것들을 레드 테이프로 한다.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그냥 된 걸로 쳐요. 된 걸로. 장단점은 대강 알겠죠? 다시 이 부분부터 시험이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뭐 어디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조직의 구조에서 조직의 구조의 대표적인 예시를 한번 들어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조직의 구조의 유형도 봤고 조직의 구조의 어떤 것도 봤어. 변수도 지표도 봤었단 말이야. 그 다음 원리도 봤어. 조직 구조의 원리. 그 다음 조직 구조의 원리 중에 하나의 예시로 대표적인 예시로 어떤 걸 들고 있어. 관료제. 그래서 관료제는 우리가 구조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봤고 구조상으로 이야기할 때는 계층제적 형태를 띈 대규모 조직으로서 우리가 지표로 이야기하면 높은 복잡성, 높은 공식성, 높은 직권성을 갖고 있는 조직이란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우리 그러면 이 조직은 굉장히 일반적이란 말이야. 널리 퍼져 있는 조직, 보편적인 조직인데 특히 베버가 이야기한 관료제의 특징이 뭐냐? 이걸 이야기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베버가 이야기한 관료제의 특징은 자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보면 분비, 권, 규, 경,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지금 화장하고 오셨죠? 가서 비 맞으면 분비가 되겠죠. 비가 화장 분하고 흘려서 같이 내는 게 분비야. 그 사람 이름이 누구야? 권규경이야. 이경규하고 어떤 사이인지는 잘 모르겠어. 뭐 조카 사이 넘어갈게요. 분비 권규경. 그다음 문에서 권규경이 울고 있는 거지. 분비 권규경 문. 이해됐으면 좋겠고. 이건 외워야 될 특징입니다. 장단점을 여기서 연결해 보는 거면 이것만 정리하면 참 좋겠죠. 그래서 특징은 꼭 외워야 되고, 이거 외워야 되는 거. 우리가 지난번 아까 패러우도 외우면 좋다고 그랬죠. 뭐였어? 장비 10. 그쵸? 네? 뭐, 안 해도 돼, 그냥. 장비 10. 장인적, 비일상적, 일상적, 공학적. 넘어갈게요. 그래서 장비 10. 그다음 관료적. 이건 안 외워도 돼요. 근데 이건 외워야 되겠죠. 이건 알면 시험장에 가서 조금 빨리 생각할 수도 있겠고, 뭐 어떤 내용인지 제가 안단 말이야. 근데 이건 또 역시, 이건 더더욱 알아둬야 되고, 분업의 장점과 단점, 이것도 알아둬야 되겠죠. 장점은 업무를 효율화하는 거. 분업하게 되면 단점은 분업을 이렇게 나눠 놓으면, 물론 당연히 심리적 소유감도 있고, 또 어떤 게 있다고 그래서? 전문화된 무능, 그 다음 할거주의 이런 게 있다고 그랬고, 비정성으로 해놓으면 우리가 장점은 공정성 있게 대우한다는 거죠. 그런데 단점은 개인의 특수성을 무시한다는 거죠. 개개의 특수성을 무시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 사기가 저하될 수도 있겠죠. 이런 게 단점이라고 했고, 권위의 유계 계층제로 하면 장점은 뭐라 그랬어? 권위의 유계하면 의사소통이나 조정의 통로가 된다는 게 장점이야. 그런데 단점은 뭐야? 권위의 계층제의 단점은 계층으로 해놓으니까 단점은 뭐다? 그렇죠. 이 단점은 거기에 있는 것처럼 뭐가 문제다? 계층제. 거기 계층제요. 이제 무사안일주의 이게 또는 상관에 너무 의존한다 그랬죠. 상관에 의존하여 무사안일.
자, 규칙과 규정을 강조하면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랬죠. 그런데 뭐가 문제라 그랬어? 규칙과 규정을 강조하게 되면 동조, 과잉, 목표 수단에 전도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경력주의를 강조하면 우리가 행정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랬죠. 오래 근무한 걸 권장하는 거니까. 그렇죠? 또는 우리가 직업의 전문화를 강조해서 어느 정도 신분 보장을 해준단 말이야. 그런데 자, 경력주의하고 충돌할 수 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 경력주의랑 충돌할 수 있는 게 너무 변동에 저항하려고 하고 자기들만의 제국을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그렇죠? 이런 게 문제라는 거야. 문서주의는 뭐가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죠. 책임성을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 형식주의, 의례주의를 흐를 가능성이 있어 없어? 레드테이프 같은 그런 의례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했어. 뭐 어려운 거 없잖아. 여기까지 했다고. 그 다음 이제 쉬었다가 해야 되겠죠. 그 다음은 이제 세월이 변화됨에 따라서 또는 학자들이 비판에 따라서 변하는 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몇 분? 6분. 16분에 보겠습니다. 잘 주무시기 바랍니다.